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위 1%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고품격 프리미엄 토크쇼 블랙라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세 분의 블랙라벨 수석 위원님들 모시고 시장 이야기부터 이슈 이야기까지 자유롭게 나눠볼 텐데요. 오늘 장 시작도 전부터 국내 시장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죠. 실제로 우리 시장도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저희 블랙라벨 수석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장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방법 여러분들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수석 위원님들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원재, 이지환, 정재훈 수석 위원님들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밝게 웃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 블랙라벨 위원님들 도와주세요 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간밤에 미국장부터가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장은 그럼 어떡하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곤 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박수석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냥 이런 장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 가만히 있는 게 답인가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경로가 이제 출현을 했는데 새로운 경로가 어떤 경로를 그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항상 방향이 보일 때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은 패닉에 제일 안 좋은 게 패닉에 쓸려나가는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아마 안 좋은 결정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예측을 하려면은 자꾸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뭔가 우리가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판단의 자료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투자하면서 가장 힘든 게 아마 기다림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이 그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지원 수석 위원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정말 패닉셀에 빠진 그런 하루였는데. 저도 이제 박수석 위원님하고 비슷한데요. 일단은 지금은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주식 시장이 완전히 꺾일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리스크는 관리는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조금 고급 스킬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내 포지션을 지금 좀 묶어두고 시장을 좀 감망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은 스킬이 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묶어두는 방법은 비용을 좀 줄여서 묶어둘 수도 있고요. 네. 혹은 해지를 해서 좀 묶어둘 수도 있는데, 일단은 판단을 좀 유보하자라는 부분은 지금은 딱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뭔가 수습하려고 하다가 더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은 유보하는 게 좋겠다.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해드렸고, 우리 정수석 위원님은 오늘 시장 힘드셨죠? 예, 힘들었어요. 네. 근데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똑같이 얘기하면 재미가 좀 없을 것 같고요. 욕 나왔어요. 시장부터 반등 나오는구나 이러고 있다가 한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다시 또 욕으로 시작을 해서 욕으로 좀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최근에 이게 심리가 좀 상당히 위축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올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심리적으로 좀 상당히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2020년 3월달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그때도 버텼어요. 근데 아마 그때보다 지금과 사실 전 더 힘들거든요. 사실 네, 저는. 네. 왜냐하면 이게 화끈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치는 투자자분들이 좀 괜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종목을 매도를 해서 싹 다 현금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아니면
빠지고 있으니까 빠지는 종목을 매도를 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따라갈까? 뭐 이런 다양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칫 그 짧은 생각으로 인해서 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다음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수도 있고 섹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뭔가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발 조금 빼서 조금 이렇게 크게 좀 보는 뭐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욕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우리 정수석 위원님께서 정말 그만큼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세 분 다 비슷한 결론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일 때 뭔가 특별히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다림이 미덕이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수석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거든요.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같은 시장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노란 톡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 장에 대한 이슈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4천 명이 넘어가면서 그때도 우리 시장은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것이 글로벌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미크론 공포 과연 유효할지 그리고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는 게 좋을지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우리 수석 위원님들도 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4천 명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도 사실 시장이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미크론이 나오니까 또 분위기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좀 뉴스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는지,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다고 좀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위원님들 어떠셨나요? 오미크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편하게 이야기. 말씀 안 하셔도 네. 순간 아니, 기다렸다 이러면 저희가 당황했는데. 짠 거 같잖아요, 위원님. 네. 이게 아까 짠 그- 거랑 틀린데? 아까 이렇게 하자 한 거랑? 이러면은 짠 거 같잖아요. 네, 오미크론 이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우리 수석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좀 전에 우리 박수석 위원님이나 정수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크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전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데 팬데믹이 와가지고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팬데믹은 지금 이번에 공식은 4번째고 비공식 5번째인데 팬데믹이 와서 대세 하락 간 적이 없습니다. 한 중간에 홍콩 독감이 왔을 때 한번 대세 하락 중에 팬데믹이 온 적이 있는데 팬데믹이 오더라도 다시 올라갔다가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다시 대세 하락 갑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은 대세 하락 중에 오더라도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게 대전제고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지금 이제 물러나야 될 때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대부분 지금 현재 1월 달에 고점에 많이 들어오셨다가 이제 지금 막 이제 빠져나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네. 역행한 투자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려울 때 들어와서 좋을 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하다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오미크론이라는 부분이 어떤 파장이 있을지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이 전파력이나 치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아야지만 시장에 대한 경중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 시기가 갈 수 있냐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단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 대전제는 결국 이 오미크론이라는 부분이 변이 바이러스지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부분이고 변이 바이러스 왔을 때 보통 팬데믹은 3번 정도의 큰 파고를 겹치고 나면 오히려 이제 팬데믹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 다르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전에 우리가 이번 말고 앞차례 세 차례 팬데믹 때는 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었습니다. 그쵸.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 독감 때는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나왔던 게 1917년도에 말에 발현이 됐는데 항생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실린 1928년도 나왔습니다. 네.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상 치료도 안 되던 때입니다. 근데
한 번에 그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되고 두 번의 큰 변이 바이러스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질병이 소멸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부분을 본다면 변이 바이러스가 왔을 때 조금은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야 되는 부분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면 결국 팬데믹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네. 오히려 주식 투자하시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오미크론이라는 반응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예로서 그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뭐냐면 이 증시라는 부분은 같은 사건을 놓고도 첫 번째 오느냐, 두 번째 오느냐, 세 번째 오느냐 충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늘 그 예시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걸프전이 처음에 그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하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걸프전이 1차 발발할 때 우리나라 하한가를 갔는데요. 이 걸프전이 두 번째 발발했을 때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때는 선물 옵션이 아주 활발한 시기였는데 하한가 갈 거로 생각하고 엄청나게 풋옵션을 베팅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걸프전이 터졌을 때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를 놓고 첫 번째 발발했을 때는 하한가를 시장 전체가 하한가를 갔는데 두 번째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 우리가 작년 2월, 3월의 충격과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나왔을 때 8월 달에 받은 충격과 그다음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나온 충격을 본다면 이 충격에 대한 파장은 병의 경증과 관계없이 계속 증시에 대한 파장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요 대전제를 생각을 하시고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지금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참여자분들이 대부분 느끼셨겠지만 오미크론 그놈의 변이 바이러스 하고서 미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좀 사례를 돌아봤을 때 오히려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 건 끝이 보인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좀 받아들여도 괜찮겠다. 더불어서 이런 팬데믹 사례가 왔을 때 시장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점까지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인트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요. 오미크론 이야기. 시장은 좀 오늘 글로벌적으로 많이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투자자분들은 마음이 불안한 건 당연해요. 그럼요. 네. 그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모르지만 아까 이제 이 수석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겪어본 일이냐 겪어보지 않은 처음 맞는 일이냐는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오미크론은 4차나 5차 파동이 돼요. 그동안에 많은 연구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확산이 강하면 치명률이 낮다는 거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확산이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한 거는 데이터를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게 지난 3월처럼 다시 팬데믹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공포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시장이. 네. 그런데 만약에 치명률이 정말 떨어져서 이를테면 바이러스도 왜 확산을 시키느냐 하면 자기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치명률을 낮추면서 확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치명률이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냥 풍토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감기처럼.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독감 주사처럼 때가 되면은 없어지긴 어렵고 이게 그냥 다시 바이러스에 남아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풍토병으로 이제 정착이 되면 우리는 이 불확실성을 걷어버리면 다시 경제 회복에 대한 플랜을 세울 수가 있죠. 지금 시장이 불안한 건 딱 하나예요. 뭘 터졌다고 발표를 들었는데 누구도 명확하게 이 오미크론이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고 한 2주 있다가 발표를 한다니까 네. 그럼 2주 동안은 시장이 작은 충격이나 일부 변수에 대해서 좀 취약해질 수 있죠. 네네. 그런데 시장은 대단히 현명합니다. 대단히 현명한 게 네. 그렇게 터무니없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걸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언제나 시장은 합리적으로 적정 가격 밑에 들어가면은 네. 뒷바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없으시면은 굉장히 좀 시장에 따라서 흔들릴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 네. 그러면 그냥
재미없지만 버티는 기다리면 거다. 됩니다. 확실히 좀 와닿는 게, 좀 가격대가 낮게 좋은 가격대에 종목이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내린 것도, 내리나 보다, 조금 수익률이 까졌나 보다 정도였는데, 실제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다가 그 아슬아슬한 가격선에 계신 분들은 오늘 시장과 함께 종목이 빠지면서 좀 패닉에 빠진 분들이 많지 않았나 싶은데요. 관련돼서 우리 정수석 위원님은 혹시 증시 영향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받고 있죠, 실시간으로. 사실. 예. 일단 금요일 날 아시아 시장 먼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사실. 그리고 난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서 투매 비스무리하게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유럽장 급락 나왔고 미국 시장 급락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들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 양시장,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대량 매도가 좀 나왔는데 우선 여기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팬데믹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까지 해서 매수를 한 금액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이 30조 매수를 했어요. 코스닥 시장은 13조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서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거의 71조 5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코스닥은 12조를 좀 매수를 했고요. 그 얘기는 거의 얼추 3,000포인트 이상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 샀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네. 근데 3,000포인트 이하에서 2,900대의 매도가 나오는 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당연히 손절 물량이겠죠. 당연히 손절 물량인데 여기서 문제는 신용에 있어서의 반대 매매가 있을 거고 투심이 약해서 그냥 현금 만들자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신용 쪽에 있어서의 반대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반대 매매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을 제일 싫어해요. 그렇죠. 지금 이 변이가 나오면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주 동안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연속적이 될 거예요. 뭐냐 뉴스 코멘트 하나로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고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2주 뒤에 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아요. 오. 부채 한도 이슈,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도 있죠. 네. 우리나라 동시만기도 있죠. 그다음에 이 결과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2주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변동성이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저도 그냥 이것저것 뉴스를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증상이 그렇게 막 특이하거나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네. 자택에서 그냥 치료가 가능하다, 뭐 미각이나 후각을 상실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쳐있던 투자자들이 혹은 신용을 너무 많이 활용을 했던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수급이 좀 꼬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사실 저는 뭐 오미크론이나 이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보다는 이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요. 네, 계속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것 때문에 실적의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셧다운이 또 다시 네. 나온다든가 네, 뭐 그런 멈춘다던가, 네. 일들이 발생이 된다라면 오히려 이 실적에 대한 전망은 조금 더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우려이고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라면 지수는 레벨 다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버티는 게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무식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그냥 빠지기 때문에 이걸 매도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사면 되지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될 따른 매수를 못할 만큼 V자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이나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저는 무식하지만 버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다른 얘기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PD가 긴장을 할까봐 이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아우, 저희 위원님이 굉장히 젠틀하세요. 네. 이렇게 남을 배려하시는 분인 줄 몰랐네요. 네. 네. 아니, 위원님들이 왜 눈빛을 교환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오미크론과 관련돼서는 저희 정수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전파력이 있고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제한적이라서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좀 지속될 것 같은데 2주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것과 그 좀 증시 일정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 정수석 위원님은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저하되는 게 좀 걱정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좀 쪼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있는 와중에 수급을 좀 보면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이렇게 던진 물량을 그대로 좀 순매수로 받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환율 움직임도 좀 부담스럽게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고 물론 1,200원 선까지 올라가진 않았지만요. 여러 가지 좀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실 수석 위원님 계실까요? 일단 이제 수급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저희 그 세부 그러니까 수석위원께서 네. 버텨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방송을 보시면 어떻게 버텨야 된다는 부분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그 전반적으로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장 초반에 골프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작과 동시에 이제 5천원이 나왔다라는 거는 좀 전에 정수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반대 매매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거의 중립 포지션.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 물량들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외국인들이 일단 선물 매수를 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을 시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을 시켜서 일단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과 똑같습니다. 일단은 중립을 만들어 놓고 좀 지켜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심리고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단기간에 조정이 마무리될 것 같으면 이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면서 외국인들이 받아갈 거고요. 그럼 이제 시장이 이제 급반등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 프로그램 매도가 외국인들이 이게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겠구나라고 보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때 이제 우리 시장이 또 한번 크게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축에 이제 수급이 있는데 이제 그쪽이 어느 쪽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뭐 속칭 얘기하는 그 운에 맡기지 않는 이상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일단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 일단 그 업종별 등락을 좀 보면 생각보다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고 해도 업종별 등락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수 한 1%대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 보시면은 운송 장비가 한 2.5%, 철강이 한 3%, 유통도 한 3% 가까이, 기계는 6% 가까이, 그러니까 건설도 2.5%, 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뭐 IT가 보합권인데 비해서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의 편차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이런 이제 업종별 등락의 편차가 큰데 내가 버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체 물량을 주식을 100을 다 가지고 버틴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낙폭이 과도하게 큰 쪽은 조금 더 줄였다가 그다음 나중에 이제 추가 매수하는 방향을 좀 보실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업종별 등락을 보시고 판단을 좀 하시고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조금 더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해지를 하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버스 상품은 그걸 가지고 수익을 막 내려고 할 때가 아니라 그 인버스 상품은 지금 같은데 해지로 쓰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체 주식 물량을 다 보존하고 싶다. 내가 지금 비중이 한 70%인데 이 물량을 보존하고 싶다. 그러면 해지를 하시는 겁니다. 해지를 하기 싫으면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서 좀 전에 그 우리 정수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식을 다 팔면 나중에 다시 못 삽니다. 적어도 마지막 1%, 2%라도 남겨둬야지만 거기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할 거냐, 해지를 할 거냐, 업종별 등락을 좀 보면서 내가 견디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이냐 부분을 지금은 고민을 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안 하는 게 더 나은 시장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정말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지, 하지만 그거를 비중 조절로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죠? 전무님? 그럴 수도 있죠. 네네. 혹은 1%라도 좀 남겨두는 것을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불어서 이런 시장의 전략 혹시 더 팁을 주실 전문가님? 네. 현실적으로 네. 해칭하는 방법은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렇죠. 풋 해칭을 할 수도 있고 인버스 해칭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올 땐 제가 볼 땐 비중 조절로 해야 될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 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꽤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마찬가지로 이제 해지를 위한 해지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은 항상 이 떨어지는 가격을 보면은 누구나 이제 짜증나고 공포스러운데, 떨어지는 가격이 과연 어느 가격에서 수렴이 되느냐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쭉 산업재 섹터의 차트를 보면은요, 차트 지켜진 섹터가 없어요. 지금 2,400개 전 종목 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섹터는 수급이 극단적으로 쏠리고 있는 2차전지 소재나 NFT, 코인, 5종 콤보 세트, 이쪽 외에는 차트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은 예전에는 중소형주가 강했는데 요새 차트 보면 대형주는 지수하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의 저점을 지키려고 하는데, 중형주와 소형주는 그냥 무너져 가죠. 이미 시장이 중소형주 장세도 아니에요. 그리고 섹터를 보면 철강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지지대 없이 내려가고 있고, 기계 같은 경우가 이제 잘 지키다가 오늘 유상증자 이슈로 해서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지고, 그나마 지금 지키는 게 전기전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 네. 이쪽이 그나마 지금 산업 섹터에서 유의미한 차트의 모양을 그려주고 있고, 건설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좋다는데 이미 네, 자꾸 저점을 깨고 떨어져요. 내려가고 네.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산업들이 지금 내년도에 회복이 안 될 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EPS 추정치가 좀 꺾이긴 합니다. 꺾이긴 하는데 얼마나 꺾일 거냐에 대한 이게 또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시장의 심리를 좌우해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다 좋게 보다가 네, 떨어질 안 땐 좋을 다 땐. 나쁘게 보는데 네. 이제 가장 큰 게 반도체죠. 반도체의 영역을 내년에 이제 80조 보다가 뭐 심하게는 뭐 60조까지 늘어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추정치가 1, 20조 움직인다는 건 그러니까요. 네. 이건 사실 나중에 보면은 적중률이 거의 없어요. 그럼 그런 걸 좀 쫓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네. 지금은 시장이 무너질 때는 네.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네,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네. 과연 수요가 떨어져서 떨어지느냐, 그걸 냉정하게 좀 분리해서 판단해야 볼 된다. 필요가 있죠. 어.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무조건 던지는 건 아니고, 또 투자자분들이 상황이 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급한- 포트폴리오도 다 다르고요. 급한 돈으로 하신 분과 또 신용으로 들어오신 분과 이런 분들은 당연히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비중 조절. 그런데 뭐 나는 여유 자금이고 뭐 내년 상관없다? 말까지 네. 봐도 돼.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홀딩. 좀 여유 있게 비중 보면서 어느 시점에 비중을 늘릴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고요. 사람마다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시장이 장기 200년 시계열을 보면은 네. 시장은 우상향을 했잖아요. 우리가 우상향을 하는 걸 보고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승리한다라는데, 실질적으로 상승 구간은 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횡보하거나 뭐 크게 변동이 없는데, 네. 그 6%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타이밍을 잡겠다고 주식을 확 비워놨어. 그러면은 새로 들어가. 그럼 정 의원님 네. 말씀처럼 보통 이렇게 외부 충격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 V자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훅 올라가면은
못 삽니다. 네. 그러면은 무조건 시장에 남아있긴 해야겠네요. 지금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하락 리스크도 있지만 상승 리스크도 있는 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좀 떨어지니까 그냥 덩달아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서 좀 옥석가리기를 해야 된다, 지표들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좀 직격탄을 맞은 게 원유예요. 또 이 이동 조치 제한이 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을 게 원유라서 원유 가격도 갑자기 떨어졌는데 그럼 이것도 떨어지니까 그냥 덩달아 떨어진 거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궁금하네요. 원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플레의 주요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네. 근데 추론을 해봐요. 공급이 부족할까요? 매장량이 부족한가요? 아닌 것 같던데요. 그건 아니겠죠. 아닌 것 같던데. 그런데 왜 추출을 안 할까요? 자기들이 돈을 더. ESG라는 큰 트렌드에 막혔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수요는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꿀 거냐. 어떻게 보면 원유가 이렇게 덕분에 가격이 안정을 가든 거는 통화당국한테 좀 룸을 준 거기 때문에 사실 원유가 이렇게 좀 가격 조절받은 건 경기 지체에 대한 시그널은 나쁘고 통화당국의 룸 입장에서는 좀 여유가 있고 모든 게 두 가지가 같이 오는데 이게 어느 국면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갈 건가는 역시 시장하고 분위기하고 연동이 될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네, 원유 흐름 관련돼서는 뭐 환율도 오늘 부담스럽게 올라왔지만 환율보다도 유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관련된 분들이 유가도 좀 지표로서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지원 수석 위원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유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그 지난번 코로나19 급락 때 증시의 반응보다는 유가의 반응이 훨씬 빨리 왔고 유가가 선물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패닉 상태의 증시를 몰아넣었던 게 코로나19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로 간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라는 가격이 그 산술적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 지금 현재 그 유가가 가지는 코로나19에서 이제 상징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경기가 하강으로 갈 때 5가지 지표 중에 이제 유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라는 방향은 왜 이게 갑자기 그 금요일 하루에 미국 증시가 한 2%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가가 13% 급락을 했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좀 전에 그 박 수석님 말씀하셨지만 ESG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의문이 좀 드실 겁니다. 왜 유가가 80불을 넘어갔는데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생산을 안 하느냐. 사실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있고 각 주별로 단위로 보면 역대 최대 생산치를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역대 최대 생산치를 넘어가는 주가 있고 생산이 전무한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미국에서 지난주에 CNN 방송에서 유가 그 셰일가스 업체들한테 생산을 안 하냐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가 ESG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보고 생산을 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결국 지금 현재 이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유가라는 부분이 하나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 금요일 날 내리고 오늘 선물이 바로 5% 반등했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정말로 주식을 다 던지려고 하셨던 분들은 최소한 유가의 움직임을 하긴 하고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로 밑으로 본다면 적어도 우리 시장이 올 시작 전에 이미 유가가 5% 정도 급등한 상태라면 일단 좀 더 두고 봤어야죠. 두고 보고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유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그 부분까지 영향을 줄 거냐? 제가 봤을 때 아마 오늘 그 4, 5%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진짜 본 게임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증시도 유가도 내일과 모레가 아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프로그램 물량에 의한 반등이 글로벌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과연 이 프로그램 물량을 우리가 얘기하는 속칭 기관이나 헤지 펀드든 뭐 액티브 펀드든 기관이 흡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거든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항상 유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4, 5% 반등이 나오면 이번 주에 유가 흐름이 어떠는지를 보시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지금 유가의 반등이 좀 가파르게 나온다면 생각보다 조정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오미크론이라는 부분에 대한 대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네. 다른 대안으로 좀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지표를 좀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 국제유가가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번 주 여러분들 국제유가 흐름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관련돼서 아까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비중 조절을 살짝 이주환 수석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좀 그럼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짜가야 되는지 수석위원님들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 수석위원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게 또 신용을 쓴 사람과 또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은 또 대응 방법이 다를 거고요. 비중을 어떤 섹터에 많이 좀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대응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릴 때 우리가 좀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가는 것이 좋을지 수석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여쭐게요. 우리 정수석 위원님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팔까요? 사실 어려워요.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무대응이죠, 무대응. 무대응이 일단 무대응인데 이유는요.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시장에서. 사실 누군가 네. 이렇게 좀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중에 돈이 없다 보니까 몇몇 소수의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올 연초까지만 해도 근근히 버텼던 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금리까지 올렸어요. 집값 잡겠다고 대출금리 계속 올려놓고 있고요. 대출 안 되고 있죠. 네. 계속 이건 제 내피셜이에요. 대출 막아나 투자할 돈도 없어. 집 못 사니까 어떻게든 자산 증식을 하고 싶어 해. 네. 그런 주식으로 조금 해볼까 하는데 대출까지 막아버렸어요. 네. 근데 요번에 또 금리 인상 띡 해놓고 난 다음에 연초에 또 한 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해놓고 있고 그럼 자금은 없어요. 자금 없고 이자비가 부담되니까 신용 매물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네. 그게 계속 악성 매물이 돼서 계속 순환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무대응이 전 더 낫다라고 봐요.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또 주도주가 될 거고 그건 좀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차별화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어떤 대세 상승을 가더라도 그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몇 년씩 움직였던 그런 섹터들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버틴다라면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 실적이 숫자가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라면 제가 좀 무식하다고 했잖아요. 버틸 것 같아요. 힘들더라도. 정말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 줄였다가 그 종목을 다시 밑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버티는 전략이 더 나을 것 같고요. 나는 매도를 싶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조금씩 줄여놓고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조정기를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나는 이런 구간이 싫다라고 한다라면 당분간 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네. 뭔가 좀 돈을 만들고 싶어도 글쎄요. 우리나라에선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전략에 대해서 정수석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단 함부로 예측하기보다는 확인하고 뭔가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한 줄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수석 위원님? 뭐 그래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조심스럽네요. 그 확인을 해 본들 네. 확인하면 늦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게 어떡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다 그냥 극단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네. 작년 3월달에 매도한 사람 바보 됐어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사람은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다고 봐요, 저는.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과거에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박스 권역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만큼 지금의 박스는 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버티는 버티는 것도 게?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만약에 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네. 시장이 주도주가 바뀌는 것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다라면 그걸 따라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네.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확인을 하고 보는 게 더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싶습니다. 약간 투자 성향에 따라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내가 좀 손이 빠르면 빠르게 갈아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좀 느린 투자자다라고 하면 조금 더 윗돈을 주고 사더라도. 근데 이게 엇박자 타잖아요. 네. 멘탈 깨져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최근 시장 보면서 느꼈던 게 또 오늘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뭐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또 갑자기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건 뒤풀이고요.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닌 것 아유,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고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오르는 종목들이 막 들쑥날쑥 하니까 관련돼서 어떻게 좀 종목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올라갈 섹터 그냥 깔아서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건 또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안 좀 주시죠. 네. 뭐 제가 말씀드리면 네. 저도 큰 틀에서는 저는 좀 전에 얘기하신 조석 위원님 얘기가 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은 버티는 게 맞습니다. 버티는 게 왜냐하면 답이다. 그 대전제는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제가 이제 이 방송 소재에서 말씀드렸던 대전제는 그 팬데믹이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뒤에 나온 후폭풍이 증시를 대세 하락으로 끌고 가진 않아요. 또 지금이 경기가 확장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물류 대란이나 공급 부정이나 경기가 확장되는 가운데 나오는 부작용이지 경기가 하강으로 꺾여서 나오는 고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용 얼마나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티는 게 제가 볼 때 그냥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궁금하시면, 그러니까 대응을 그 리얼하게 어떻게 했냐라는 부분을 보는데 이제 방법론적으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그 방법론을 하면 사실 그 방법론은 좀 전에 또 박수성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은 맞아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그렇게 한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그 방법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예를 들어서 오늘 대응을 본다면 오전장에는 포트를 좀 압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70% 갖고 있다면 그 70%는 유지하되 보시면은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와 차후를 특히 기대할 수 있는 섹터. 좀 전에 우리 두 수석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점에 따라가는 엔터주나 NFT나 2차전 소재 그걸 지금 따라가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 종목들은 이제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나면 크게 꺾일 수 있는 종목들인데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 정도 조정을 받았다면 평소에 저 섹터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 못 샀던 섹터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아, 저 섹터가 내년에 내가 봤을 때 정말 좋아 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가격 괴리감에서 못 샀던 거 다 같이 폭락할 때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작업이 될 수 있을 거고 요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고 두 번째는 오전장에 그렇게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오후장에는 해치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박수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치를 주식삼 그 해치 비율 1 정도로 오늘 그 걸었는데, 그게 3대1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한 30% 정도 가지고 있고, 주식을 70% 가지고 있는데, 그 70%가 주식삼 해치 1 정도의 3대1 비율이 됩니다. 그럼 요렇게 했을 때 왜 좋은 부분이 있냐면, 결국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견뎠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박수석 의원이나 정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주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급등을 따라간다? 힘들어요. 그러면 양쪽에 해치를 걸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 파장이 좀 며칠 더 간다면 해치를 믿고 버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상승을 한다면 이 해치했던 물량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쪽에 물량을 더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비중 70%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박수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이 하기는 쉽지는 그렇죠. 않죠. 그래서 네. 우리 수석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같이 좀 단순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정말 손 딱 대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오늘 하루만 봐서도 오전이랑 오후에 정말 해지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라면 바빴어야 됐네요. 대체적으로 성과를 보면은요. 네. 우리는 주식 투자를 돈 벌려고 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근데 함정이 이 주식해서 돈 버는 거를 이거 항상 급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캐시 플로우가 틀려요. 이를테면은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창업하자마자 돈 벌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설립 정관부터 해서 목적 쓰고 원자료 구입하고 직원 채용하고 마케팅하고 기업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필요하고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시달렸던 건 수급에 시달렸어요. 그죠? 네. 특히 아주 이건 참 화나는 일인데 이렇게 주식시장을 방치해도 되나 싶을 만큼 대한민국은 증시 안전빵이 없어요. 네. 이런 시장이 정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건 또 아쉽네요. 네. 국가의 가장 그 미래를 책임지고 생산을 담당하는 건 기업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그 기업이 이 필요할 때만 뭐 IPO하고 유상증자 뽑아먹을 게 아니라
투자하는 주주들도 같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정말 있어줘야죠. 필요해요. 네. 그 뭐 그렇잖아요. 요새 나는 배터리 투자했는데 뜬금없이 물적 분할을 한다 해서 뭐 내가 투자한 거 어디 갔어? 그러니까 난 여기다 투자한 건데 배터리에. 그리고 뭐 사업 잘하는 줄 알고 경매에서 했더니 한 번 유상승자해서 야 이젠 끝났나 보다 했더니 한 번 더.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네. 너무나 주주를 그 쉽게 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환경에서 장기 투자를 권한다는 건 좀 어려운 민망해요. 왜냐하면 네. 너무 일부 환경에 불규칙함이 많고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절대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프리미엄이 한 10배수 정도 돼요. 네. 미국이 22배수에서 이제 한 21배수 떨어졌어요. 이머징 대체적으로 국가 중국 이런 게 한 15배수, 17배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쌀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다 보면 화가 나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아쉬움이고 다만 이제 내년에도 외국인이 팔 확률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IMF 때 우리 시장이 고금리 처방해서 싼 가격에 들어오고 항상 40%에서 30% 지분을 유지했는데 27%까지 떨어졌고 대체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시장은 중국의 프락시로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체적으로 부양을 강하게 필 때 외국인이 들어왔고 네. 중국이 딜레버리징을 할 때는 외국인은 줄였어요. 올해 중국이 딜레버리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심하게 팔았는데 아마 중국이 내년 1, 4분기 올림픽까지는 어쩔 수 없고 네. 아마 그러면 2, 3월경부터는 아마 턴하지 않을까 정책이. 아.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엔 의외로 시장이 꽤 좋을 괜찮을 수 있어요. 있다. 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는 모르지만 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방향성이 맞고 돈 잘 벌고 있고 네. 내년에도 딱히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라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데이터에 자신이 있다면 떠나지 말아요. 그런 건 버티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건 버티라는 거죠.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혼자서 견디기에는 어려운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지금 떠나야 되나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생각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면 혼자서 대응하기까지 그리고 내년 시장을 홀로 기다리기까지는 너무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산으로 출동을 하셔서 시크릿 강연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 오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 사적이고 프라이빗하고 뭔가 특별한 그런 좀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제가 좀 전에 들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런 위원님들의 주식 노하우를 좀 다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지 간단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진짜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네. 아마 후회하지 않도록 말씀드릴 거예요. 아, 네. 그 주식 투자하시면서 작년 코로나19 급락 때 다 매도하고 나가신 분들이 올 1월 달에 지수가 3,000 넘어가는 거 보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나가시면 아마 내년에 3,600선 정도에서 다시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거꾸로 가는 투자를 계속 하실 거냐. 아니면 정말로 개인 투자자로서 한번 주식과 한번 승부를 내보고 싶으시냐. 이런 분들은 오십시오.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정확한 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성공하는 포트폴리오란 무엇인지 오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보여드리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지러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블랙라벨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수석 위원님들과 어떻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통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강연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